회장은 늘 아침 6시면 서재에 불을 켰다. 책상 위엔 전날 밤 미처 읽지 못한 서류가 한 무더기 놓여 있었고,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종종 새 소리마저 멈춘 듯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가 앉은 의자 등받이엔 오래된 가죽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오랜 세월을 버틴 흔적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매일같이 업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3번의 위기를 넘겼으며 수십 명의 임원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재 문틈 너머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낮지만 또렷했고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면 뭐해? 어차피 유산은 내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숨을 죽인 채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말은 며느리 은진의 목소리였다. 늘 깍듯했던 사람.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챙기고 늘 웃던 얼굴. 그 모든 정성과 태도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서재 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이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를 떴고 회장은 말없이 등을 기대었다.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가슴이 막혀 제대로 숨 쉬는 것도 어려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가 일으켜 세운 회사, 가족이라 믿고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장이 바로 이 집 안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키로 잠긴 서랍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비상시 열람이라고 쓰인 그 봉투. 그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꺼냈다. 봉투 안엔 회장 지분 전량 처분과 관련된 문건이 들어 있었다. 수년 전 사고로 쓰러졌던 동료 세장의 말이 계기가 되어 준비했던 것이었다. 가족이라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느꼈다. 그는 문건을 펼쳐 다시 읽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속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그는 다음 날 변호사를 불렀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바로 그날이었다. 은지는 캐리어를 끌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며칠만 다녀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지분 매각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서명은 이미 끝났고 이사회의 동의도 마쳤다. 거래 상대는 익명의 투자사. 공시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까마귀 한 마리가 전신주에 앉아 회장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그날 밤 회장은 침대에 눕지 않았다. 서재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잤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약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했으니까. 자신의 마지막은 자신이 결정하리라. 회장은 평생을
일에 바쳤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서류를 넘기는 소리로 시작되었고, 밤이 되어서야 집무실 불이 꺼졌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시장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정작 가족과는 어색한 거리만 남아 있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간암이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고스란히 차가운 집안 공기로 남았고, 그는 그 공기 속에서 늙어갔다. 외아들인 민수는 회장의 바람과 달리 유약했다.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숫자보다 음악을 좋아했다. 어릴 적엔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눈엔 그건 그저 한가한 취미로만 보였다. 결국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왔지만 늘 회장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남았다. 그런 아들에게 며느리 은진이 들어왔다. 처음 만났을 땐 참하게 생긴 얼굴, 낮은 목소리, 예의 바른 태도. 회장은 마음이 놓였다. 이제 우리 민수도 제 자리를 찾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지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약통, 식단, 회장의 일정표까지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처음엔 고마웠다. 하지만 서재 문틈으로 들은 그 말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웃으며 건네는 약도, 무심한 듯한 어깨 주무름도 전부 다 연기처럼 보였다. 회장은 묵묵히 지켜봤다. 그녀가 어떤 수를 쓰는지. 며칠 뒤 며느리가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비웠다. 회장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금고를 열었다. 지분 51%. 그것은 회장직과 동시에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익명의 투자사에 넘긴 것이었다. 주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익명성은 철저히 유지되었다. 주식 매도 후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다. 기존 유언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삭제되었고 대신 향후 병원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병원,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삶.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서야 그는 그 말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며느리는 친정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말한다. 몸 좀 어떠세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며느리는 예전처럼 약을 건넸고 회장은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병원 예약 있어요. 꼭 같이 가요. 그녀의 눈빛 속에 감춰진 계산기를 회장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방문도 닫지 않은 채 그의 서재의 불빛만 희미하게 꺼져갔다. 은지는 친정에서 돌아온 날 회장 앞에 고급 영양제를 내밀었다. 금빛 포장에 담긴 병,
외국산 기능성 보충제였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피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온대요. 회장은 병을 손에 들고 천천히 돌려봤다. 라벨의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은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했다. 하지만 회장은 알았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남편 민수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땄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지만 서재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다. 은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이제 곧 일이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리되긴 뭘 정리해. 당신 너무 나가는 거 아냐?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 나만 믿어. 회장은 서재 소파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주주총회 자료 미리 받아볼 수 있겠나? 그는 평소와 달리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단단히 준비하며. 그날 밤 은지는 다시 약을 들고 회장 방을 찾았다. 아버님,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기운이 없으시면 큰일 나요.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약을 거절했다. 됐네. 오늘은 그냥 쉴 거야.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물러났지만 돌아서기 전 눈빛엔 짧은 당혹감이 스쳤다. 회장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가족들에게 외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거래처 대표를 만나고 자신이 신뢰하던 옛 동료를 찾아가 담담하게 작별을 고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네. 다들 잘 지내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창고에 들렀다. 창고 구석엔 수십 년 전 사내 회식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맨 오른쪽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 그는 과거 회장의 비서였고 지금은 조용히 은퇴한 상태였다. 회장은 액자를 들고 나와 그를 찾아갔다. 허름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부탁 하나 하러 왔네.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서재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 들었고 그중 하나를 유리잔에 부었다. 알약은 천천히 녹으며 액체를 붉게 물들였다. 그는 그 유리잔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말했다. 사람을 속이는 건 쉽지. 하지만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유리잔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금고에서 새로운 문건을 꺼냈다. 긴급 유언 변경서. 그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지분 전량 매각 완료. 자녀 자산 전부 사회 환원 예정. 그리고 그 아래 단호한 필체로 서명을 남겼다. 은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기 무섭게 혈압계와 청진기를 꺼내 들었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내며 약을 건넸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말없이 조용히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약을 삼키는 척하고 물에 흘려버렸다. 병든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더 천천히 걷고 일부러 기침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였다. 은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드러냈다.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에게 그리고 주변 가족들에게 흘렸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세요. 저 좀 무서워요. 그 말들은 곧 회장의 인지 능력 저하라는 소문으로 번졌고 몇몇 주주들 사이에서도 회장 교체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은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안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USB 하나. 그것이 상황을 바꿨다. USB에는 은진이 회장의 사인을 위조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영상이 들어 있었다. 비서가 몰래 녹화해 두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회장은 그 USB를 손에 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준비하게.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어. 며칠 뒤 이사회가 열렸다. 의제는 회장 건강검진 결과 및 직무 지속 여부 검토였다. 은지는 회장의 자리에 앉아 슬쩍 미소를 흘렸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장 차림, 단단한 눈빛, 그 누구도 병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의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건강 이상 무. 진단서는 여기 있다. 그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엔 내 사인을 위조하려던 시도가 담겨 있다.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은지는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고 민수는 당황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액자 속 사진을 꺼내 뒤편에 숨겨둔 작은 쪽지를 꺼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걸 모르면 끝은 언제나 비참하다. 그는 그 글을 읽고 천천히 다시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된 지진이 지나간 뒤였다. 이제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회장의 방을 찾지 않았다. 민수는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모든 카드는 회장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은 가족에게 배운다. 회장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문 너머 달빛 아래 놓인 정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끝은 언제나 조용히 오는 법이지. 그는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다음 날 새벽 언론사의 하나에 제보 서류를 전달했다. 익명 제보자 발신지는 본인의 서재였다. 내용은 대한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횡령 의혹과 사인 위조 정황. 회장은 이름을 숨기고 증거만 넘겼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대한기업 내부자 비리 의혹 수사 착수. 기사에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누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은지는 초조해졌다. 민수에게 점점 더 날카롭게 굴었고 식탁에서도 표정은 굳어갔다. 아버님이 뭘 꾸미는 것 같아.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예민? 지금 우리 목숨줄이 달렸는데. 민수는 그런 은진을 피하듯 회장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회장은 말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집에선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정리하려 한다. 그 말은 민수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답답한 얼굴로 물러났고 은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날 밤 은지는 서재 문을 조용히 열었다. 회장이 책상에 두고 나간 유언장을 훔쳐보려 했지만 책상은 잠겨 있었고 그녀는 대신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발견했다. 그리고 서류 맨 뒤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양도 대상 공공의료재단 설립위원회. 그녀는 무릎이 풀리는 듯 주저앉았다. 모든 유산이 사회에 넘어간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미쳤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 전부 사회에 준대. 민수는 멍한 얼굴로 바라봤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당장 막아야 해. 유언장 무효 소송이든 뭐든 당장. 그 순간 문 밖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다.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했고 어떤 소송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둘을 바라봤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돌려줄 뿐이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줄 것은 없다. 은지는 울부짖듯 외쳤다. 우린 가족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회장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겠지. 그는 그날 밤 짐을 쌌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리고 액자 하나. 그가 향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이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단 하루도 걱정 없이 웃었던 곳. 창문을 여니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아내의 환한 웃음.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작별하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회장의 이름은 세간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한기업은 새 대표 체제로 전환되었고 언론은 회장의 사라짐을 건강상의 이유로 간단히 보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의 결정이 그저 병든 노인의 감정적 처분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용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붉은 벽돌집. 그 안에서 회장은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장을 돌고 오후엔 마당에 앉아 옛날 신문을 넘겼다. 그는 여전히 고요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긴급 보고서도 분쟁 서류도 더는 그를 찾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는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갔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회장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민수였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천천히 접은 그는 마루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오래전 끊었던 담배였지만 그날은 허락하기로 했다. 한 모금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민수야, 이제야 너도 조금씩 보이는구나. 은지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언무효 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그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다. 회장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창밖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봉사활동이 열렸다. 회장은 조용히 찾아가 뒷정리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웃으며 함께 식사를 나눴다. 그는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대한기업의 옛 비서, 지금은 작은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회장이라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네. 그는 손에 들린 두유 한 병을 내밀었다. 그때 늘 드시던 거요. 아직도 좋아하시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질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야 삶을 배워가는 것 같아. 진짜 내 이름으로, 진짜 내 마음으로. 그의 눈가엔 미세한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당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어. 결국 사람이고 믿음이었지. 그 밤 그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회장은 다시 도시로 향했다. 이번엔 어느 고아원 개원식 때문이었다. 그 고아원은 그가 기부한 재산의 일부로 설립된 시설이었다. 이름은 해원재단.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당에서 회장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관계자들은 그를 기부자로 소개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을 뿐. 그곳에서 그는 민수를 다시 만났다. 정장 차림, 굳은 얼굴.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무엇을? 당신처럼, 아니, 당신이 되려 했던 그 삶을요. 민수는 은진과의 이혼 후 회사에서 손을 뗐다.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잇기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제는 공익법인에서 회계 일을 돕고 있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걸 이제는 민수도 이해했을 것이다. 며칠 후 언론에선 다시 한번 대한기업 관련 뉴스가 나왔다. 전 회장, 전 재산 사회 환원, 유산 포기 이유 밝혀. 인터뷰는 없었고 입장문 하나만 공개됐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삶의 방향을 몰랐던 것 뿐이다. 나의 잘못도 크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가족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SNS와 기사 댓글엔 공감의 물결이 일었다. 어느 날 회장은 우연히 도심 서점에서 은진을 마주쳤다. 수척해진 얼굴, 무표정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그것까지도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다. 겨울이 오기 전 회장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아내가 남긴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마지막엔 결국 사랑을 원해. 그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다. 눈가엔 미소가 어렸다. 그날 밤 그는 옛 친구를 초대해 고구마를 구웠고 작은 난로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땐 정말 미쳤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어. 친구는 웃었고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세상이 날 바꿨지.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다만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지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역전이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회장은 다시 한번 집 앞마당에 섰다. 얇은 눈발이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려왔고 조용한 정적 속에 마당의 들꽃들도 하얗게 덮여갔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회원재단 운영계획서. 그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젠 그의 자리는 젊은 운영진에게 넘겨졌고 그는 그저 자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여